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화요일. 자, 오늘 가장 궁금한 뉴스 다루는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오늘 새벽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4%가 빠지는 등 2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조금 전 개장한 우리 증시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와 현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환 교수님 나오 계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급락의 원인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경기 침체 가능성 언급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투자 심리를 크게 훼손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할지라도 관세라는 자기 정책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결국 이제 관세 정책이란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이제 이행 기간에 피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직접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올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 또 올해 경기 침체가 오면은 내년도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예측이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고요. 실제 이제 미국 데이터들을 보면은 경기 침체가 올 때 주가는 확실하게 빠지는 이런 경향성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세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대형 투자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도 어제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그러니까 2025년 성장률 전망치죠. 이거 2.4%에서 1.7%로 내리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이제 본격화시켰고 이에 따라서 시장의 공포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빅스 지수 같은 거 역시 위험선인 30 근처까지 가는 정도로 해서 굉장히 시장이 좀 혼란해하는 상황들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이 나스닥 7개 대형 기술주의 흐름이 좋지 않은데 시총 1,100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런 대형 기술주들은 투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소비보다는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이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이 될 것이고 투자가 위축이 되면은 실적 전망 같은 것들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반응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테슬라는 15%가량 빠졌고 애플이라든지 구글, 엔비디아 같은 주식도 역시 4에서 5% 정도 빠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아마 최근에 이런 주식들이 또 많이 오른 상황, 결국은 결국 2년 동안 이들 대형주들이 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도 좀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투자의 성격상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백악관은 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다음 달 초 해소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관세 자체가 미국 경제는 굉장히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 기업들 역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공급망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든지 이렇게 다 흩어져 있고 이게 글로벌 공급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관세가 부과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당연히 이제 기업 성과가 좋지 않아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우려가 있고요. 더욱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관세 정책이 불확실하거든요. 이제 지난달만 해도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외교적인 관세 아니냐,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제 시장의 혼란은 굉장히 자초한 이런 상황들이고 일부는 빼주고 일부는 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자면 시장의 불확실성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및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이제 다음 달이면 해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외교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이 아니냐. 사실 이제 미국의 가장 우호국은 캐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들인데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해서도 관세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이게 불확실성 없이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얘기를 좀 더 해보면 특히나 이 테슬라 주가가 15.4% 폭락했습니다. 이 상장 이후 최장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 테슬라 CEO가 또 트럼프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이지 않습니까? 이 머스크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도 표출된 결과라고 좀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인 반감이 좀 표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테슬라가 많이 파지는 시장이 물론 미국도 있지만 유럽 시장하고 중국 시장인데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세를 20%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관세를 여기는 여지에 없이 이론에 여지 없이 관세를 올려버리면서 반감을 자초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자체 내 특히나 전기차가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굳이 안 써도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 역시 아무래도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파는 나라들 중 하나인데 유럽 최대 전기차 시장에 나갈 수 있는 독일에서 보면은 1월 봤더니 이제 신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테슬라 대수가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0% 이상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하고 유럽은 그 철의 장막 시절부터,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볼 수 있었는데, 자유민주주의 소환 우호적인 관계를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군사적 동맹 관계, 군사적 친분 관계가 깨지면서 사실 이제 미국 제품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시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우호 관계 깨지고 있고, 미국 시장, 흔히 말하는 유럽 시장에서도 테슬라 입지가 취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테슬라 CEO인 머스크가 유럽의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업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폴란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안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반감이 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이렇게 반감이 심해지면 결국은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분명한 채널들이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증시에, 우리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중요할 텐데 사실 어제 코스피가 소폭을 좀 반등하면서 2,570선까지 좀 회복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볼 때까지는 한 2.3%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2.34% 빠지면서 굉장한 하락장을 보이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불확실하다. 이제 아까 미국의 불확실성 지수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세 정책이라든지 미국의 경기 불황에 대한 그런 예측들이 사실 12월에 생각했던 것, 1월에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경로로 자꾸 가다 보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주식이 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봤을 때는 시가총액 한 상위 50개 종목 중에 47개 이상이 그냥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서 주가가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환율 역시 조금 1,460원대로 다시 올라가면서 시장의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인데 결국은 이제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국이 특히나 관세에 좀 취약하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역시 좀 혼란적인 상황, 그러니까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 봄이 왔는데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좀 추운 겨울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 인근이 집회로 떠나갔듯 시끄럽습니다. 저도 출퇴근하면서 보는데 보면 낮에는 탄핵 반대가 또 퇴근 후 저녁 때는 탄핵 찬성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자, 윤정 기자 말 그대로 양측의 새 대결이 좀 가열되고 있는데 충돌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탄핵 찬반 집회도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까지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파면 비상행동을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경찰 비공식 추산 6천 명 가량이 참석을 했는데 네 개 차로를 차지하고 보신 것처럼 윤석열 구속 그리고 심우정 사퇴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의 의원들도 다수 참여해서 연단에 오르기도 했고요. 이 비상행동은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집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정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헌재 인근에서 밤샘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헌재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소속 일부 지지자들이 탄핵 기각을 요구하면서 이 삭발식을 진행을 하기도 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그런데 탄핵을 찬성하는 일부 시민이 헌재 앞에 찾아와서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일도 발생을 했고 일부 작은 충돌들이 있었는데 이 충돌이 있을 때마다 경찰들이 개입을 해서 제지를 한 결과 큰 충돌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연행된 집회 참가자도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김기영 대변인님 일단 뭐 단식 농성의 삭발식까지 이제 탄핵 선고일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가오면서 점점 과격해지는 양상 같아요. 네. 아무래도 서로 간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집회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상대를 너무 자극해서 물리적인 충돌로 빚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서부지법 폭동 난동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여야, 진보든 보수든 이런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는 저희가 헌재에 대한 어떤 탄핵 심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탄핵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한 어떤 밑자락을 까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 권성동 원내대표나 그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헌재 결정에 다 승복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양 진영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절실함을 표현하고자 여러 가지 단식이나 아니면 삭발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네. 저는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물리적인 충돌만 없다면 저는 건 좀 인정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가 볼 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집회 동원령을 내리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해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그렇게 계속 어떤 집회를 해왔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와 어떤 결이 다르다. 그래서 8년 전의 상황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에 보수 쪽에 있어서는 어떤 광장이 일방적으로 진보 쪽에 좀 밀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떤 여론정이나 광장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함성과 어떤 숫자를 봤을 때 헌재가 봤을 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뭔가 결과를 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경찰도 초비상이죠. 선고 당일에는 헌재로부터 한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구조 지정했고 일단 차벽으로 둘러싸서 통행 자체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방침인데 윤정 기자 일단은 오늘부터 야권에서는 또 광화문 천막 농성에도 들어갔는데 일단 시작했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 본격적인 장애 여론전에 돌입을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이 행동 거점을 국회에서 집회장으로 옮겨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매일 저녁 7시에 이 광화문 광장에 집회에 참석을 한 이후에 이 천막에서 긴급 의원총회 그리고 규탄 대회를 이어가는 등 농성을 계속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관련해서 원내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내일부터는 행동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지도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게 될 것 같고요. 10시나 10시 반까지 광화문에서 천막에서 릴레이 발언을 진행을 하자. 그리고 이후에는 경내에서 대기하는 방향으로. 네, 민주당이 이렇게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건 12년 만인데요. 다만 민주당은 이게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탄핵 인용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오늘 조선신문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왜 아무도 윤 대통령 석방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냐. 뭐 이미 대선 시작한 듯
방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이런 차원에서 광화문 농성 시작했다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어쨌든 대통령이 천신만고 끝에 체포가 됐잖아요. 그리고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11차례의 변론 기일을 보면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의 딱히 이유가 없구나,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판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은 인용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장외 집회에 안일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 어떤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는 매일 보수 집회를 열면서 강성의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저희 민주당과 야당 지지자들까지 겹쳐진다면 그야말로 국민적인 갈등과 혼란이 커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의 상황이 수사의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이 본인 혼자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100번 양보할 수 있지만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안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일반 항고도 포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민주당은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 서천호 의원 같은 경우는 헌재를 쳐 부셔야 된다. 이런 강성 발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도 지금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어떤 강성 지층에 대해서도 저희도 헌법재판소를 지켜야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집회에 나서게 됐다. 참고로 국민 저항권이라는 거는요. 이 국가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구제 행위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도 어제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탄핵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된다. 그런 취지였고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야 탄핵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고요. 지금 민주당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당의 통합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가 어제가 그제 밤부터 단식 농성 시작했다라고 정정해드리겠고요. 자, 김기영 대변인 일단은 보시면 텐트도 비상행동 텐트 바로 옆에 있던데 네. 탄핵이 될 때까지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민주당 지도부가 아니라 김경수 지사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탄핵에 인용되면 이제 조기 대선 국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책점, 어떤 강한 인상을 준 반면에 본인은 사실상 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국면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특히 또 어떻게 본다면 민주당 당원들이 볼 때 과연 저분이 왜 할까 그런 생각을 들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뭐냐면 이분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게 뭡니까? 사실상 대선에 있어서 댓글 아닙니까? 그 댓글이라는 건 뭡니까?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선거에 있어서 뭔가 개입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유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은 아무리 먼 곳에 던져도 되돌아온다. 이런 일종의 궤변을 쏟아냈어요. 그런 분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납득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민주당 당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뭔가 정권 교체를 하고자 하는 어떤 개딸들 친명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대선에서 밥상이 차려지니까 숟가락을 얹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볼 것 같아서 그리 큰 반향은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단식하는 게 쉽게 말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지역구가 부산이던데 다음에 부산시장 준비하려고 지금 쇼잉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단식은 정말로 결사항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의를 저는 양당이 좀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본인이라도 힘을 좀 보태야겠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당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저로 돌아오시는 걸 보면서 정말로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이재명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싫어하지만 김경수를 좋아하는 중도층의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로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이 단식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통해서 파면을 시키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런 결사항쟁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아마 판단하실 것 같고요. 자, 단식에 들어간 인물들이 김경수 전 지사뿐만 아니라 윤정 기자 뭐 네. 더 늘어난다고 해요. 민주당 네. 인사들이요. 그렇습니다. 이 탄핵 의원 연대라는 단체 소속의 이 민주당 박수현 의원 그리고 김준혁 민형배 의원 또 진보당 윤종호 원내대표도 오늘부터 단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 의원총회에서도 이 내용이 보고가 됐다고 하거든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실은 박수현 의원님이 그 대표 맡고 계신 데서 민영배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윤종호 의원님, 김준혁 의원님 뭐 이런 분들이 헌재 앞에서 민주당이 하는 건 아니고 탄핵연대 의원 모임 이런 데서 단식을 하시기로 했다 이런 개별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어제 6시 퇴근 직후부터 수원역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진행을 했는데 뭐랄까요,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네가 뭐라 야 네가 뭐라 그랬지 네가 뭐라 그랬지 네, 김경 대변인 일단 되게 큰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김 지사가 이 맥주 캔 시민이 네, 던진 게 안 맞았다고 하는 다행이긴 한데 왜 저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제가 단편적인 영상을 보고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약간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쪽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좀 추객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느낌상. 어깨를 먼저 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리와 어떤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조용히 갔다가 툭 치고 빠지면서 사람들이 말리니까 이제 본인이 그 분을 못 참고 뭔가 던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아봐야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견해를 말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적과 상관없이 저런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저거는 적절하지 않은 어떤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뭐 지지하지 않는 인물로 보이긴 합니다. 정치 네. 성향이 다른 분으로 보이는 한데 물론 추측입니다만 어떤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게 조금만 더 심해지면 테러입니다. 테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맥주 캔을 맞아서 사람이 얼마만큼 다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당한 거는 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경기지사지만 저는 양당의 정치인들을 이것을 서로가 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런 행동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만큼 좀 강하게 좀 항의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탄핵 심판이 다가올수록 그런 일이 그렇기 많이 때문에 얻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저런 봉변을 당했을 때 또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좌시하면 안 된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의 진영에 대해서 좀 지켜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방관한다면 저런 테러 행위들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혹시 최대 관심인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좀 고조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윤정 기자 일단은 이 선고일 날짜 좀 얘기를 해보면 국민의힘에선 변론 재개를 계속해서 해보자 이렇게 좀 주장하는 목소리가 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 재개 요청을 안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어제부터 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이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왜 다를까요?
네,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여권에서는 절차적인 한결이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변론 재개를 따로 요청을 하지는 않는 걸로 어떤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금 네.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변론 재개를 요청한다고 해도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 자체가 현실적으로 크지가 않은 상황에다가 지금 현재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헌재가 변론 재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네. 사이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 후보자 모두 아시는 것처럼 진보 성향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네.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관저에서 계속 칩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린 것처럼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그제 저녁에 관저에서 잠깐 만났다고 하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어젯밤 8시부터 8시 반 정도 한 30분 정도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뵙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누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식사하신 건 아니고 차 한잔 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 당을 우리 지도부가 잘 이끌어 나가달라 그런 당부가 있어요. 야당에서 당일 집회나 그런 거 좀 하고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전혀 없었고 뭐 대통령께서도 지금 나온 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긴 얘기 안 하고 뭐 건강과 관련된 안부 묻고 저기 앞으로도 좀 잘해달라는 취지하고. 네, 김기용 대변인. 일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 얼마 안 있어서 국민의힘 투톱이 만났기 때문에 뭐 건강 문제랄지 네. 어떤 안부를 주로 얘기했겠습니다만은 외부로 나가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변론 재개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까지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왜 안 했을까 하는 또 저는- 궁금증도 있어요. 저는 변론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논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변론이 재개돼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네. 저마저도 여러 기자분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만약에 그 변론 재개를 할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면 저한테도 좀 얘기가 와서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을 예. 텐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대통령의 어떤 변론과 당이 이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뭔가 전략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이 만약에 관저로 복귀한 상태에서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게 도리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헌재 재판관들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굉장히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헌재의 어떤 결정을 기다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통령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저는 당 지도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상의 어떤 것들을 논의를 해서 그거를 역할 분담을 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변호인단의 어떤 전략을 믿고 맡기는 상황이다, 맡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는 무엇보다도 지금 저는 이제 역으로 우리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왜 이렇게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가 본다면 역으로 보면 헌재의 어떤 구성 8명이 있어서 물론 이제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들을 직접 취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이제 기사화되고 어떻게 보면 정보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빌리자면 4대 4나 아니면 5대 3으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무리하게라도 사실상 이거 최상목 권한대행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한다는 그 얘기가 중도나 국민들을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뭔가 이렇게 임명을 압박한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헌재의 어떤 분위기가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는다는 거를 반증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법조계를 보면 변론 재개가 좀 이뤄질 가능성은 좀 낮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오늘 조간신문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등 추가 변수가 생기면서 논란을 줄이려고 일단 재판관들이 이 수기를 더 거칠 수 있다. 뭐 평일 좀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마은혁 재판관 문제를 먼저 짚어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대세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탄핵 재판은 8대 0으로 될 것을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다르시군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흔역 재판관이 참여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법원에서 구속 취소했으니까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결정했잖아요. 그럼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마라고 하는 거죠? 이거 선택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따르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무적으로 탄핵 심판에 참여시키든 안 시키든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된다는 점인 것이고 변론 재개 요청은 법조계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죄를 주장하다가 변론 재개를 신청한다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점인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평의 후에는 평결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속 취소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조금 수기하는 모습을 더 보여야 되는 정부적인 판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 취소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와 관련된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다는 것은 이번 탄핵 심판과 구속 취소하는 축구와 야구처럼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가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무적인 판단으로 어떤 국가적인 갈등을 조금 예상을 해서 시간을 조금 더 연기할 수는 있지만 18일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걸 연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는 17일 이전에 이것을 정리하겠다라는 시그널로 익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반론 있으십니까? 저는 강성필 위원장의 그 생각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민주당의 행동은 전혀 생각과 다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형사재판과 헌재 심판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축구와 야구도 룰이 제대로 적용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헌재 심판에 있어서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헌재도 그냥 무작정 억지 춘향으로 아무 것이나 해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헌재법과 형사소송법을 기초해야 되는데 형사소송법 예를 들어서 재판이나 소추 중에 있는 거 수사기관에 있는 수사 중인 내용을 송부할 수 없는데 가져다 썼습니다. 그리고 기일 지정도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어떤 수사 기록에 대해서 그거는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형사소송법 20조가 형사소송법이 2020년도에 개정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사용했다는 그 이유로 이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헌재가 헌법 위에 있을 수도 없고요. 국민 위에 군림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헌법재판소에서 형사법을 이제 준용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준용한다는 것이 꼭 그대로 갖다 쓴 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건데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도 있지만 더 가까운 사례로 이상민 장관과 또 검사 안동원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좀 국민의힘과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재판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재판장인데 자꾸 저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 좋은 결론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재판 전략상으로도 저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들이 많이 이해하셨을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준성 기자님, 일단은 희성 씨가 굉장히 저 세대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저녁 오후 6시 29분쯤, 6시 반쯤에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9일 날 중국에서 귀국을 했어요. 중국 활동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10일 날 이 매니저와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이제 한 집에 모친이 사시니까 이 매니저가 이제 모친께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친이 이제 아들 집에 가보니까 그렇게 쓰러져 있었고 그래서 바로 119 응급신고를 했고 도착한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끝내 사망 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속사가 그래서 입장을 냈어요. 이런 비보를 전하게 돼서 너무 침통하다 하면서 지금 대중과 함께 마음 아프게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휘성 씨 하면 뭐 히트곡이 정말 손에 세지 못할 정도로 많고 저도 뭐 많이 들었던 또 비슷한 저희 세대이기 때문에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대중분들이 특히나 팬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져 사실 처음에 나오자마자 휘성 씨는 어떻게 보면 스타였어요. 이제 1집에 있는 타이틀곡이 안 되나요라는 노래였거든요. 기억납니다. 그게 2001년에 1집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 1집에서 그 안 되나요 그 뒤에 2002년, 2003년 나오는 앨범마다 굉장히 다 히트를 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R&B가 어떤 대중적인 장르로 자리매김하는데 휘성 씨가 선두에서 이 앞장섰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R&B 말고도 흑인 음악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를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 되나요 말고도 뭐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불치병, 인썸니아, 가슴 시린 이야기 뭐 여러 다양한 곡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텐데 사실 작사가로도 굉장히 또 유명했어요. 그래서 유나 씨, 뭐 에일리 씨, 오렌지 캐러멜 여러 가수들한테 또 그런 작사, 노래들을 주기도 했고 그런 재능이 많았고 또 요즘에 굉장히 활동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런 비통한 소식이 전해져서 안타깝습니다. 네, 뭐 이 소식 들자마자 저도 SNS 바로 찾아가서 봤는데 다이어트가 다 끝났다 그러면서 뭐 15일인가요? 공연이 있어서 이거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또 함께 공연 예정이었던 가수 KCM 측도 있어서 되게 안타까울 것 같은데 이 KCM 측에서도 입장을 냈습니까? 입장을 냈죠. 사실 이제 요즘 활동의 의지를 다졌다는 게 이렇게 중국에도 다녀오고 바로 사실은 이제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또 바로 어떻게 보면 사망으로부터 불과 닷새 뒤에 KCMC하고 합동 공연이 대구에서 있었어요. 나흘 뒤입니다. 나흘 뒤. 네. 그렇죠. 오늘로부터 나흘 네. 뒤고 이제 어제로부터도 이제 닷새 뒤인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나 다이어트 끝났다 말하자면 늘 팬들 앞에 좋은 모습 보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3월 15일에 만나요 했는데 이런 비보가 전해졌고 KCM 측에서는 사실 둘이 이제 어떤 듀엣곡을 부르는 건 아니었고 1시간 이렇게 별도 무대를 하는 거긴 했지만 네. 그래도 사실 함께 노래 부를 가수가 세상을 떴기 때문에 또 KCMC도 공연 무대에 서기도 마음이 착잡했을 거고 그렇겠네요. 무엇보다 이제 공연 주최 측에서 이건 취소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KCM 측에서도 명복을 비는 애도를 표하는 그런 글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경찰은 장례 절차 보류하면서 좀 사인을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뭐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망한 건 분명한데 아직 사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진 게 없어요. 일단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범죄의 혐의점은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망 경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은 지금 국가수에 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 부검이 했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빈소가 차려지거나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조금 그것은 이제 미뤄진 상황인데 네. 지금 사실 뭐 고인을 위해서도지만 유가족을 위해서도 정확한 사인이 뭐였는지 이 부분을 이제 경찰이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부검을 의뢰한 건데요. 현재까지는 뭐 여러 이제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 두 가닥 정도예요. 하나는 네. 물론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거를 밝혀내려면 적어도 유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겠다. 만약에 유서가 없다면 또 다른 사망 경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부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데 뭐 여러 보도들은 약물 과다 투여성 이런 것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 뭐 지인들 보도를 보면은 휘성 씨가 최근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던 친구였다. 뭐 예전에 작사, 작곡도 하고 프로듀서 하시던 분이 휘성을 잘 아는 지인분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불안했다. 그렇지만 늘 이 건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고 굉장히 요즘에 노력도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좀 이제 활동도 재개하고 콘서트도 하고 너무 좋다 하던 차에 이런 비보가 들려서 더 침통하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3년 이제 7월
사실 이제 그때 SNS에 휘성 씨가 직접 올린 글을 보면 네. 이제 몇몇, 그러니까 대다수가 아니라 몇몇 분이 뭐 우울증 가짜다, 꾀병 부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뭐 살인자다, 말하자면 자신에 대해서 더 죽고 싶게 만들었다.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투병하고 있는데 뭐 꾀병이다 가짜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적도 있고요. 그로부터 또 5개월 뒤에 2023년 12월에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되게 칩거를 했다. 집에서 이제요 칩거했었다. 정신적으로 되게 네, 힘들었던 거죠. 그래도 이제 칩거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걸 알린다는 거, 내 병역을 알린다는 건 오히려 밝은 징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이렇게 국내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정말 많이 건강해졌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런 갑작스러운 비보인데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추모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뭐 가수분들 뭐 산희 씨라든가 또 이제 팔로알토라든가 아니면 이제 방송의 하리수 씨라든가 여러분들이 추모를 또 대중들도 지금 많이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어요. 콘서트 앞두고도 많은 팬들도 안타까워할 것 그렇죠.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팔로알토라는 이 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어떤 젊은 어렸을 때부터 또 청춘을 함께했던 가수라는 추억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데뷔 앨범 말씀드렸던 안데나 있었던 이 2001년 앨범부터 해서 이 R&B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대주였다. 그리고 앨범 나오고 첫 콘서트 할 때도 내가 보러 갔었다. 그렇게 나의 20대 때 추억이 많은 가수인데 너무 충격적이다, 안타깝다 하면서 제 젊은 시절 좋은 추억들의 음악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중들도 진짜 휘성 노래 너무 좋아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다 같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이 좋아했던 가수. 저도 좋아했던 가수라 많이 안타깝고요. 자, 명복을 빌면서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 MC 유재석 씨 소식인데 홍 기자님이 굉장히 유재석 씨 하면 검소하기로 유명한데 뭐 억소리 나는 소식이 있다고 해요? 네, 억소리 나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논현동에 이제 빌라가 있고 그 옆으로 이제 모퉁이에요. 또 거의 공터가 있는데 그걸 갖다 둘 합해가지고 한 198억 원에 샀을 때도 사람들이 좀 놀랐는데 드디어 그건 이제 왜 샀나 했더니 그걸 다 허물고 거기에다가는 그걸 다 합하니까 뭐 한 1680제곱미터가 넘더라고요. 꽤 넓은 땅에 이제 돈을 다시 들여서 건물을 지하 3층, 지하 4층짜리 건물을 올린다는 거예요. 건물주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 샀을 때부터 내내 부동산 욕심 없더니 그래도 한 번을 사도 제대로 산다는 게 그 빌라랑 공터랑 합하니까 이렇게 기역자처럼 니은자처럼 돼서 완전히 양면이 이제 대로변에 접한 이런 데여서 땅 잘 샀다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하고 이 건물이 현재 소속돼 있는 안테나 건물에서 불과 50m 몇 발짝 가지 않으면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근데 이제 그 안테나 건물보다 사실 건물 넓이도 한 2배가 되고요. 그거는 이제 지하 2층, 지상 3층인데 이거는 지하 3층, 지상 4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공간이 훨씬 넓어지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음식점도 들어간다고 하고 사무실도 들어간다고 하고 무엇보다 사진관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혹시 새 사옥으로 쓰는 거 아닌가? 소속사요? 네, 소속사가 새 사옥으로 쓰는 거 아닌가? 사실 지금 구사옥도 유희열 씨 개인 이제 건물을 이 안테나에서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또 유재석 씨도 이걸 지어서 또 어떤 다시 안테나 사옥이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사진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수들도 많아요. 유재석 씨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프로필 사진도 찍고 앨범 재킷도 찍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땅값도 굉장하고 200억 원대 뭐 거기서 들여서 빌딩을 짓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재석 씨 하면은 무력이 없는 거 아니냐,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만약에 안 쓴다, 검소하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놀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황스럽고 놀라우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너무 바르게 살고 열심히 벌고 다른 사람 아니고 윤우님이면은 우리가 다 인정한다. 윤우님의 땅 사는 것도 인정하고 건물 올리는 것도 인정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입은 옷 중에 산 것도 없다. 그리고 면티 뭐 저 15,000원 나왔지만 어떤 거는 이제 11,000원 주고 산 것도 방송에서 나온 적도 있고 네. 생일에도 나는 그냥 사내찜이 필요 없고 뭐 짜장면, 라면 이런 거 뭐 잔치국수면 좋다 막 이런 얘기 했지만 네. 갑자기 땅 사는데도 200억인데 사실 여기 이거 논현동에 이렇게 큰 건물 올림 이거는 금액이 더 엄청나질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이 이제 응원하는 이유는 본인이 어떤 다른 투자를 해서 막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은 게 아니라 차곡차곡 수십 년 자기 인기 관리, 사생활 관리하면서 바른 이미지로 오랫동안 활동해오면서 모은 돈으로 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유재석 씨 관련해서 돈소리가 조금 나기 시작한 거는 이제 또 한번 이 땅 샀을 때 말고 2023년에 네.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안테나가 사실은 옛날에 유희열 씨가 지분 100%를 다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한 20% 정도를 유재석 씨가 돈을 주고 한 31억 원, 2억 원을 주고 오. 31억 정도를 주고 20.7%를 산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안테나의 3대 주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한 뭐 30억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땅값 200억 얘기가 나왔는데 건물 지어지면 이건 뭐 500억도 넘는다 막 이런 얘기들도 네.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네. 배 아파하지 않으시고 유재석이면 돼. 네, 유재석이면 돼. 응원할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봄 날씨에 접어든 지금 대기권에는 또 다른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건데요. 미세먼지의 축적량, 심각성은 컸습니다. 육안으로도 탁한 공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미세먼지 예측 영상에도 붉은색의 위험 영역이 충북과 경기 남부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먼지가 쌓인 건데요. 오늘 밤엔 황사도 유입될 전망입니다. 결국 환경부는 수도권에 올해 처음으로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공공기관은 차량 이부제를 운영하고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전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시 소재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 시간도 단축한다고요. 봄철 더 늘어날 미세먼지,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딸기 한 팩 아니고요. 한 알에 3만 원이라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미국 LA 고급 식료품점에선 이 놀라운 가격의 딸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딸기 한 개 19달러, 한화 약 2만 8천 원짜리 딸기입니다. 해당 식료품점 소유주의 조카인 한 인플루언서가 이 딸기를 소개하며 딸기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딸기라며 한입 베어물고는 지금까지 먹어본 딸기 중 최고라고 극찬합니다. 사실 이 딸기는 일본 교토에서 재배된 품종이라는데요. 놀라운 가격 때문이었는지 이 영상은 1,76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평범한 식품이 비싼 사치품으로 포장돼 판매되는 게 비정상이다. 한국 딸기 안 먹어본 듯 플라스틱 낭비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